중농학파 이제 3인의 실학자 공부하고 있는데 2명 이제 공부했어요. 초기 이제 실학자인 반계 유영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중농학자인 이익, 그리고 이제 이익의 제자인 이제 정약용. 정약용이 원래 제일 유명하죠, 그러니까. 근데 정약용은 단순한 중농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농학 일단은 이익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중농학자이긴 중농학자인데 친구인 박제가나 정조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실학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단순한 중농학자라 보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가장 대표적인 중농학자를 갖다 이익으로 꼽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얘도 기본적으로는 중농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개혁론 주장한다, 주장하지 않는다, 주장을 해요. 근데 기존의 토지개혁론이랑은 뭔가 차원이 다른 토지개혁론을 주장을 해요. 기존의 토지개혁론 있죠. 지금 이익이라든지 유영원이 주장했던 토지개혁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선대에 그러니까 중사학파에 있죠. 중사학파에서 토지개혁론들이 몇 개 나왔었어요. 근데 그 토지개혁론들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균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균분. 골고루 나누자, 토지를 갖다가. 지금 토지를 갖다가 균전론도 토지를 갖다가 골고루 나누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전론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토지를 갖다 골고루 나누자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약용은 있죠. 토지를 갖다 골고루 나누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실현해야 된다?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농법, 이양법이 등장하면서 광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를 갖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일부의 사람들만 농사를 지어도 농경지를 갖다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일부의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전문 농사꾼, 이런 사람들이 땅을 갖게 하자, 이런 주장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기존 주장들이 전부 균분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정약용은 있죠. 경자유전에 맞춰서 토지를 갖다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경자유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약용이 처음 제시했던 토지개혁론이 여전론이라는 토지개혁론이 있어요. 여전론. 이 여전론은 있죠. 여라는 공동농장을 만들어요. 여장을 중심으로, 여장이 이렇게 주도하는 있죠. 공동농장을 만들고, 여기서 여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경작을 하는 거예요. 공동경작. 그리고 이제 그 공동경작의 노동량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농작물을 갖다 분배하는 제도. 그게 여존론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예요. 이 여존론이라는 얘기가, 여존론이 이상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있죠. 선대에 여전론이랑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정약용 머릿속에서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 여전론을 갖다 얘기를 들으면, 야, 너 그 얘기는 족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족보 없는 얘기. 어디서 그런 단순히 이상적인 족보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친구들이 이제 여전론을 갖다 이상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전론을 갖다 까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약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바꾸는 거예요. 정존론이라는 제도로. 중국의 정전제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이상적인 토지제도가 있어요. 정전제가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갖다 9개, 우물정자, 샵이랑 비슷하죠. 요 샵으로 9개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9개의 땅은, 요 8개의 땅은 백성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땅을 갖다가 요 8명이 같이 공동경작을 하는 거예요. 공동경작을 해서 세금으로 내놓은 요 제도가 이제 중국의 고대 이상적인 정전제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약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족보 없다고 친구들한테 비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번에 족보를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중국의 정전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바꾸어가지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정존론입니다. 근데 정전제, 정존론이 크게 이걸 바꿨었을 때도 있어요. 바꿨었을 때도 있으니까 제와 론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용에 집착하십시오. 우리는 있죠. 중국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우리나라 지형에 맞춰가지고 크기를 맞춰가지고 대략 이제 9개 구간으로 맞추고 있죠. 8개 구간 들어갔다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정약용이 목표한 거는 경자유전이기 때문에 전문 농사꾼들이 있죠. 요 농사꾼들에게 땅을 갖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9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갖다가 얘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해가지고 세금을 내자. 거의 정전제랑 비슷한데 정전제를 갖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있죠. 경자유전을 갖다 실시할 수 있도록 고쳐가지고 정돈론이라는 걸 갖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약용의 정전론입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토지 개혁론을 갖다가 정약용도 주장하게 됩니다. 왜? 얘도 중농학자니까. 근데 정약용은 단순히 중농학자로 이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토지 개혁론 비교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심화가서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그 두 개의 토지 개혁론 중심으로 이제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약용은 균전이 아니라 균분이 아니라 경자유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정약용은 있죠. 단순히 있지 않습니까? 중농학파가 아니라 다른 사상들에도 영향을 갖다 많이 받았어요. 뭐 기존에 이제 제도들을 갖다 이제 비판하는 이런 측면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든지 뭐 상업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 이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이제 기존 질서 비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보시면은 원목이라든지 탕론에 보면 기존의 이제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정약용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원목에서는 정약용은 문제의식을 제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을 위해서 목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목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뭐냐면 정치적 지배자, 수령이라든지 왕 같은 존재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가 먼저인가 백성이 먼저인가 하면서 물어보는 게 원목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탕론이라는 책에서 정약용은 해답을 갖다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의 탕왕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걸왕이라는 폭군을 갖다 쫓아내고 있죠. 새로운 왕을 갖다 새로운 왕조를 갖다 여는 얘기, 역성혁명 얘기를 갖다 실어놓는 거예요. 서양의 시민혁명 사상과 비슷한 얘기를 갖다 실어가지고 있죠. 목보다는 백성이 먼저임을 갖다 주장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원목과 탕론, 그리고 아까 우리 여전론 봤죠? 여전론이 담겨있는 전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의 삼론이라 해가지고 정약용의 가장 중요한 세 권에 져서 다음으로 중요한 세 권의 책이에요. 원목, 전론, 탕론. 뒤쪽에 이제 암기하는 법이 있으니까 일단 그냥 구경 한번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약용의 가장 중요한 세 권에 져서 있어요. 세 권에 져서. 그게 이제 1표 2서라고 부르는 건데, 앞서 그러니까 정약용의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을 갖다 제시했다며 이 정약용의 3대 저서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판받을,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갖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정약용의 3대 저서예요. 일명 1표 2서라는 겁니다. 1표 2서. 주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례? 누가 좋아했던 책이에요? 조선 초에 정도전이 좋아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근대 조선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다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죠. 중앙정치 개혁을 갖다 주장하는 경세우표라는 쓰를 갖다 쓰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좀 깨어 있어요. 중앙에 있죠. 정치 개혁을 갖다 주장하면서 이용감이라는 게 있죠. 기술 개발을 갖다 전담하는 관서를 갖다 설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목민심서, 이게 중앙의 정치개혁이라면 목민심서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면 면접 준비할 때 항상 읽는 책이 목민심서예요. 면접 준비 필독서 목민심서. 근데 실제로 이거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민심서는 지방관들이 지방을 통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갖다 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0년, 400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전근대의 어떤 지방 간의 마인드를 갖다 담고 있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목민심서에 담겨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 암기해서 읊어봐야지 면접에서 고득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재해석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에서 대답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민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은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제대로 된 대답이에요. 목민심서 300년 전 관리들의 어떤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그냥 암기하면 이거는 그렇게 훌륭한 정답 아니에요. 그리고 목민심서 쓰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있죠. 그대로 해버리면 좋은 점수를 갖다 못 받습니다. 보통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흠음심서는 뭐냐면 형옥제도, 형벌가 있지 않습니까? 옥살이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갖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약용의 이제 1표 2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3대 저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은 있죠.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중농학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기예론이라는 책도 써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기기도설이라는 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예론. 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이런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발달과 관련된 활동들을 갖다 활발하게 했던 인물이에요. 수원화성 기억나시죠? 수원화성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중기 있지 않습니까? 거중기를 갖다 만들어서 단기간에 아주 훌륭한 건물을 갖다 완성해냈고,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배달이라고 해서 정조가 이제 수원화성으로 행차할 때 저 다리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다리를 갖다 순식간에 배로 만들어버리는 있죠. 배로 다리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중시하는 북학파들이랑 지지를 하면서 교류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동시에 기술의 일종이 있지 않습니까? 의술도 일부 이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홍역 연구. 지금의 코로나랑 비슷한 거예요. 홍역. 전염병이에요. 치사율도 높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이제 전염병이 이제 홍역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홍역을 갖다 연구하는 마가해통이라는 의사를 갖다가 얘가 이제 쓰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너의 종도법 같은 거 우리 심화에서 다루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이걸 알려드려야지 암기법을 알려드릴 수 있네요. 정약용의 그 밖의 시험에 나온 저서가 있죠. 역사 지리지와 관련된 아방강역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 연구, 그 사람들이 쓰는 일반 생활에서 쓰는 있죠. 사투리 같은 거, 이런 이제 언어들을 갖다 연구하는 아언각비라는 책도 이제 쓰게 돼요. 정약용의 3대 저서 그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빼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책들을 갖다 암기하는 암기 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기술 마스터. 정약용. 자, 기술자인 정약용에 있지 않습니까? 원전탕을 갖다가 수리하러 갔던 거예요. 원전탕 수리하러 가서 아팠어요. 부작용으로 아팠어요. 원전탕 기술 마스터 정약용, 원전탕 가 정약용의 이제 주요 저서들 1표 2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갖다 다 담고 있습니다. 기가 이제 기예론, 그 다음에 마가해통, 둘 다 이제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원전탕은 정약용의 3논이에요. 그러니까 원목, 전론, 탕론. 그 다음에 아는 기타 등등의 저서예요. 아언각비, 아방강역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약용의 저서들 있죠. 요 그 1표 2서를 제외하고 요 암기법으로 전부 두 문자를 갖다 따고 있습니다. 되게 출제 빈도가 높은 인물이므로 잘 정리를 갖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약용까지 해가지고 있죠. 우리 중농학파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사학파, 그리고 이제 중농학파 있지 않습니까? 중농학파는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향들이 강하다고 있어요. 그 비판적 성향, 특히 토지와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놀고 먹는 양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 이제 어떻게 주장했는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영원은 있죠.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균전론, 신분에 따라 차등.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를 갖다가 나누어주면서 양반한테도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나서 양반은 이제 농사를 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은 있죠. 이익은 한전론, 한전제라 해서 최소한의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영업전이라는 걸 갖다 주장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익도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이 토지를 갖다 가질 수 있게 하면 놀고 먹는 양반 없이 이 양반들도 농사를 지을 것이다, 사농일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약용 같은 거는 있죠. 여전론, 정전론 같은 요런 있죠. 토지의 균분이 아닌 경자 유전을 갖다 주장을 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입장, 놀고 먹는 양반들도 있죠. 역할을 갖다 다르게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양반들이 굳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갖다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트고 똑똑한 양반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할 건데? 기술 발전시키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용강 같은 기술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속돼 가지고 이 양반들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정약용은 전부 다 농사시킬 게 아니라 이제 분업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실학 있죠. 실학 중에 이제 중농학파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 들어가 있습니다. 중상학파는 총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보면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갖다 엿볼 수 있어요.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분명히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질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기존 질서 비판보다도 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상공업으로 갖다 발전시키는 거예요. 상공업. 기존에 이제 낙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론이 청나라의 기술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청나라의 기술이라든지 상공업 이런 것들을 갖다 배워가지고 있죠. 우리도 상공업을 갖다 발전시키고 청과 이제 교육을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낙론 계열이에요. 상공업 발전과 청과 교육. 그렇기 때문에 애들 이름이 북학파예요. 북쪽으로부터 배우자 그러니까. 자, 이 북학파 중에 가장 이제 초기 북학파가 유수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 유수원, 당연히 이제 중상학파다 보니까, 북학파다 보니까 상공업 육성을 주장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얘가 생각했을 때는 상공업이 육성되려면 지금 상태는 상공업이 육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조선에서는 선비만 사람 대접을 해주죠. 그 다음에 선비 사람 대접 아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은 그냥 사람만 대접만 해줘요. 그리고 그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 이런 애들은 되게 천대하는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풍속으로는 우리 상공업 육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공업 육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농공상을 갖다 평등하게 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유수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상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인들을 대접해주고 상인들한테 권리를 갖다 보장해줘야지 나라의 상공업, 경제가 이제 발전하고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경제사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선대제 수공업 기억나시죠? 선대제 수공업 같은 걸 갖다 유수원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수공업을 갖다 상인이 주도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유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인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공업이라든지 나라의 이제 산업들을 갖다 발전시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공상을 평등하게 돼야 된다.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수원이 쓴 책이 이제 우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유수, 우서.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홍대용이라는 인물, 중상학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인물,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이제 뭐 문벌철폐와 기술혁신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교과서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들은 이 사람의 이제 저서들을 갖다 보시면 돼요. 자, 홍대용의 이제 4대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임하경륜이라고 해서 기존 제도들 있죠. 기존 질서들을 갖다 비판하고 있어요. 문벌이라든지 놀고 먹는 양반, 그 다음에 신분제, 과거제 이런 거를 갖다 비판하면서 그 제도들을 갖다 대신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제도 얘도 하나 제시하게 됩니다. 중상학파들은 토지제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홍대용이랑 박지원은 제시를 합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두 명은. 이게 이제 홍대용은 균전제. 자, 우리 유형원의 균전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균전제인지 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용은 균전제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인 남자당 평등하게 이결씩 나눠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유형원은 신분 차등을 갖다 인정한 상태에서 차별적으로 나눠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성인 남자당 이결씩 나눠주자. 그리고 이 이결씩 나눠준 다음에 놀고 먹는 양반한테는 병농일치 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는 애들에게는 벌칙까지 정하자 하면서 이제 좀 강력하게 놀고 먹는 애들을 갖다 견제하려고 했던 인물이 이제 홍대용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 비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술들을 갖다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회를 갖다 열어보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2번, 3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의산문답이라는 홍대용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중국인 시롱과 허자라는 현자들의 문답 형식으로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깨어있는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기존의 중심들을 갖다 전부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기존의 중국 중심 화해론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인간 중심 사회를 갖다 비판하는 거예요. 꼭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지구 중심을 부정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무한우주설.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는 하나의 티끌과 다름없다. 그 다음에 지전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깨어있는 생각들.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너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사상들을 갖다 부정하면서 있죠. 상대주의를 갖다, 상대론을 갖다 주장하는 깨어있는 인물이 이제 홍대웅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상들을 갖다 얘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있죠. 얘가 혼천이, 우리 언제 들어봤어요? 세종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 이런 기구를 갖다 얘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지가 그냥 혼자 만들었던 거예요. 혼자 만들어서 이 기구로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관측했던 거예요. 근데 하늘을 관측해 보니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있죠. 무한한 우주 중에 하나밖인 거를 갖다 혼천이를 통해서 얘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혼천이를 갖다 만들고 혼천이를 통해서 하늘을 관측하려면 얘가 수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든 이과 과목의 중심에는 수학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책을 하나 쓴 거예요. 주의 수용이라는 있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수학책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깨어있는 사상들을 갖다 얘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기, 청나라 기행문, 청나라에 한번 갔다 왔던 거예요. 청나라에. 유수원, 우리 중상업화 중에 유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수원은 노론이 아니에요. 노론이 아니고 얘는 소론인가 그렇습니다. 그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노론이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노론이거든요. 노론 집안, 정말 잘 나가는 노론 집안의 자제들이요. 그래서 유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상학파들은 전부 다 청나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청나라 가서 청나라 기행문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수원 빼고는 있죠. 중상학파들은 전부 청나라 기행문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대웅이 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기행문이 연기예요. 연기. 그리고 이제 홍대웅 4대 저서들이 전부 중요하거든요. 연결해서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4명의 중상학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있죠. 주연이 누구냐면 홍대용 님의 주연, 홍대용 님이 주연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주세요. 실제로 박지원도 홍대용만큼 중요하긴 한데 홍대용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상학파 중에서 홍대용 님이 주연이다. 홍대용 님의 주연 이래가지고 이제 홍대용의 이제 4대 저서 2문자를 갖다 따주십시오. 관련된 자료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중농학파 공부하면서 가장 중농학파다운 중농학파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 이익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장 중상학파다운 중상학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자, 중상학파니까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상공업 육성 주장하는 거예요. 술의 선박 활성화, 그리고 이제 청과의 교육 강조, 그리고 이제 화폐 중시, 용존론, 딱 중상학파다운 주장들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 그 다음에 이제 책도 박지원이 많이 쓰게 되는데 박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가 이 관홍소추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농업기술, 조선 후기 농업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관홍소추는 상품 작물이라든지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갖다가 주장하는 책입니다. 왜냐면 박지원 집안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노론을 대표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갖다 균등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이런 토지, 지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생산력을 갖다 증대시키는 있죠. 이런 측면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박지원도 토지개혁론을 갖다 하나 주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론이라고. 우리 앞에 한전론을 이미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주장했어요? 이익이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한전론이랑 완전 다른 한전론이에요. 무슨 한전론이냐면 얘는 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네 집 땅이 많아요. 저거요. 많죠. 지네 친구 집, 지네 친척 집은 많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박지원에 있죠. 자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토지개혁론을 주장해요. 야,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만큼의 땅만 있으면 충분히 남는 데 있죠. 왜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만큼의 땅 이상은 못 가지도록 하자. 이런 토지개혁론을 주장했어요. 이익이랑 반대예요. 이익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걔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요만큼의 땅은 가지도록 하자. 그렇다면 박지원은 있죠. 지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이상은 못 가도록 하자.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그게 바로
박지원의 한전론이요. 토지의 상한선제야. 근데 이런 토지 경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아요. 부록에다 살짝 언급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네 집에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개혁하자면 박지원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상업작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지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있죠. 생산력을 갖다 증대시키는 거예요. 자, 이 관홍소초의 책 이름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네 집 땅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하다. 농지가 과해서 농지를 줄이자고 과농을 줄이자, 작게 하자고 주장한 책, 관홍소초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실제로는 상업작물 이런 거 생산력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박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한전론이랑 연결해가지고 박지원은 야, 과한 농지를 좀 줄이자고 주장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지원의 농소가 관홍소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지원도 얘도 조금 이제 성깔이 좀 까탈스러워요. 사회 불만이 많은 애요. 되게 잘 사는 이런 집안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양반 제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판적 한문 소설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도 대부분 읽어보신 아주 유명한 소설들입니다.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셨죠? 국어 시간에 어렸을 때 드라마라든지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허생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양반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문으로 이제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소설들을 읽을 때는 한글 소설로 읽었어요. 근데 원래 쓰기는 한문 소설로 썼어요. 한문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아빠 따라 청나라 갔다 온 거죠. 청나라 기행문. 열하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청나라 황제의 휴양지. 얘도 거기 휴양하러 갔다 왔던 거예요. 거기 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문물 들어갔다 보고 있죠. 새로운 이제 그 기행문을 갖다 적었던 거예요. 그게 열하일기가 되는 겁니다. 열하일기. 그 다음에 뭐 자유로운 문체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심화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열하일기라는 청나라 기행문을 적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박지원과 관련된 그 사료들 읽어보십시오. 양반전 뭐 대부분 아시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중상학파 들어가도록 하죠. 초정 박제가라는 인물인데 박제가는 누구냐면 박지원의 제자예요. 박제자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박지원의 제자 박제가. 자, 스승이 박지원이다 보니까 박지원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지원이랑 비슷하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있죠. 그 차이점들 잘 잡아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스승이랑 비슷해서 있죠. 술의 선박 강조, 스승이랑 똑같네. 그 다음에 청가의 교육 강조, 스승이랑 똑같네.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있지 않습니까? 소비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근대 조선의 기본적인 경제가는 검소함이 있지 않습니까? 절약과 검소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절약하고 아껴 쓰자.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이생적인 경제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박제관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을 갖다 깨버리는 거예요. 야, 절약하면 있지. 절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공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물건을 갖다가 소비를 적정하게 해줘야지 장인들이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 기회가 생기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히 쓰고 물건 버리고 새롭게 사고 계속 소비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있죠. 우물 비유를 갖다 들게 됩니다. 우물 비유.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갖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퍼마시죠. 그러면 새로운 물들이 계속 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을 갖다 사람이 안 쓰고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끼가 끼고 그 우물이 먹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우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우물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있죠. 인물이 바로 초종 박제가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서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공대생이니까 경제학을 별로 공부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경제학이 고전경제학과 현대경제학으로 나뉘거든요. 고전경제학이 공급 중심의 경제학이에요. 공급 중심. 그러니까 만들기만 많이 만들면은 물건은 얼마든지 팔린다는 이런 생각의 이제 경제학이에요. 근데 그게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있죠.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930년대에 가지고 현대경제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현대경제학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소비 중심의, 수요 중심의 경제학이에요.
1930년대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케인즈라는 경제학과 관련된 천재가 등장해가지고 소비 중심에, 수요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얘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0년 전에 먼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소비의 중요성 강조. 미국이 지금 뭐죠? 그러니까 세계대공황을 갖다 극복했던 방법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가지고 막 국책사업,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이 경제 패러다임이 1930년대에 나온 건데 요거로 갖다가 박제가는 200년 전에 주장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청가의 교육 강조는 스승인 박지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제가 소비론 있죠. 우물론 요거 엄청 자주 나오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시험장에서는 이걸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구나 하면서 바로 넘어가는데 공부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정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북학이 청나라의 기행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의 한계 한번 볼게요. 이런 정책들이 정책에 반영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인들은 아예 비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상파들도 집안 자체가 빵빵한 거지. 얘들은 그 집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단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성리학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홍대용 같은 인물은 또 모르겠어요. 성리학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홍대용을 제외나 정약용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의 한계로 갖다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약용도 신분제를 비판하는데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못해요. 신분제를 바꾸자 이렇게 해요. 구직의 신분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성리학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실학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메인인 7인의 실학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7인의 실학자들을 갖다 중상학파, 중농학파, 중상학파에서 이름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너의 형, 유형, 이익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형 이익 특징이 뭐예요? 투덜이 스모프죠.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아팠던 거예요. 너의 형 이익이 약을 쓰더라. 약을 쓸 용자 알고 계시죠? 쓸 용자. 약을 쓰더라. 맨날 투덜거리니까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이익이 아프더라. 약을 쓰더라. 아파서 약을 쓰더라. 유형 이익이 약을 쓰더라. 약용. 요게 이제 중농학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 순서대로 암기하는 법은, 자, 이 약을 갖다 뭘로 썼냐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걸 약을 씁니다. 자, 수원 있죠. 수원 홍대에 가면은 박지박제가 있다는 거예요. 박지박제. 이거를 약으로 쓰더라.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수원 홍대 가면 있죠. 자, 박지박제가 있어요. 이걸 약으로 쓴 거예요. 자, 수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자, 수원 가면 홍대 있어요, 없어요? 수원 홍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젠간 생길 거예요. 수원, 홍대, 박제. 요러 가지고 이제 유형 이익이 약을 썼는데 뭐를 썼냐? 수원, 홍대에 가면 박제가 있는데 그걸 약으로 푹 구워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이제 쓰십시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박쥐 잡아먹는 사람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박쥐가 되게 좀 지저분한 걸로 아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있죠. 유형이익이 아파가지고 수원 홍대 가서 이제 박쥐를 먹었다 해서 7인의 수학자들을 갖다 순서를 갖다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세도 정치기 때 실학의 후예들이 있는데 얘들은 지금 심화 가서 우리 배웁시다. 근데 한 명만 좀 보고 갈게요. 여기서. 추사 김정이라는 인물을 보고 갈게요. 추사 김정이. 여러분 김정이라는 인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추사체라는 글씨체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추사체라는 옛 글씨체를 갖다가 모방안이 있죠. 새로운 글씨체를 갖다 창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 취미가 금석학 연구예요. 금석학 연구. 비석 연구였던 거예요. 비석 연구. 그래서 이제 비석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 글씨체들을 갖다가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 글씨체를 갖다 참고해 가지고 새로운 글씨체를 만든 게 바로 추사체예요. 추사체 별명이 초사체예요. 초사체. 왜? 우리가 얼핏 보면 추사체는 잘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되게 어린애들이 낙서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체에서 초사체, 추사체. 그
그 다음에 이 금석학에 돼가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금석학과 관련된 책도 한 권 써요. 그게 금석과학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예 잘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그 붓으로 이제 그림도 잘 그렸던 거예요. 세한도라는 있죠. 아주 유명한 문인왕. 우리 이제 나중에 미술 파트, 요거는 이제 서예 파트, 요거는 금속문 파트에서 다 보게 될 애들입니다. 추사 김정희 같은 인물이 되게 실력 있고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세도 정치가 돼버리면 실학자들은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거의 유배 가가지고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거의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관직에서 어떤 제도를 제안하거나 이런 활동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을 갖다 해서 역사의 흔적을 갖다 남기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인물들은 나중에 그 전부 다 이제 우리 심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세치용학파에 대한, 경세치용학파는 무슨 학파예요? 경세치용? 중농이에요? 중상이에요? 중농이죠. 경세치용은 나라를 경영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중시하는 애들이요. 중농학파. 정약용은 과학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원 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고 반개수록을 조술하였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 얘가 관직보다는 농촌에 묻혀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남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개수록 맞아요, 틀려요? 반개유형원이요. 정약용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만 정조 밑에서 반짝 활동했어요. 정조 죽고 나면 18년 동안 유화 생활을 했던 게 정약용이에요. 대부분 남인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주층 중심으로가 아닌 토지의 경작자인 농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어때요? 정확한 표현. 그 다음에 박지원은 영농 방법의 혁신과 상업적 농업을 장려하려고 하였다. 어때요? 맞는 내용이죠? 다 맞네? 정답이 어디 있어요? 몇 번? 왜? 그쵸. 문제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개가 전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로 다가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주장을 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건 누구예요? 야, 육종 투도리스모프 전부 다 싫어. 이익이죠, 이익. 그러면 이제 유통경제의 발전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중상학파 애들이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경론인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거 어떻습니까? 영업전을 중심으로 한전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고금 흥망이 시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다. 어떻습니까? 기존의 역사, 왕조 중심,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시읒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을 갖다 제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행, 불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시세, 행, 불행. 그 다음에 시비.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것만 기로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다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직은 정원데 과거에 응시할 사람이 많은 데서 붕당이 생긴다. 붕당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 붕당 비판하면서 이제 이런 맥락의 얘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이게 꼭 이익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정조의 생각이기도 하고 용조의 생각이기도 하고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있지 않습니까? 이익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붕당 문제가 생긴 거는 관직은 정원데 관직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토지개혁론을 주장한 인물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정약용이에요. 뭐를 보니까? 여장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여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균전제를 시행하는데 비판적이었다. 정약용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의 이 여전론은 균전제 시행에 비판적이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전제 시행에 비판적이었다. 병농일치 군사 함계제도다. 정작용을 그러니까 균전제 시행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2번 병농일치의 군사제도가 함께 제한되었다. 요거는 이거 안 다루는데 정약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나누어 주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병농일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한테 이제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에 따라서 애들에게 이제 병사 군역의 의무를 갖다 같이 지우게 되는 겁니다.
비판적이었다. 놀고 먹는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있다. 제가 이거 해석을 잘못했어요. 지금 이게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 개는 맞고 하나가 틀렸어요. 균존제 시행에 비판적이었다.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이 기존의 토지개혁론들을 갖다 다 비판하면서 등장해요. 어떤 측면에서? 기존의 토지개혁론은 전부 균분 있지 않습니까? 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약용은 그 균분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자유전이 포커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지개혁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농일치의 군사제도가 함께 제안되었다. 우리 중농학파의 개혁론들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혁론들이 전부 기본적으로 병농일치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 나눠주면 그 토지를 나눠주는 대가로 있지 않습니까? 군역의 의무를 갖다 같이 지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정전제를 이상으로 삼는 개혁론이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전론은 정전론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전론이라는 다른 정약용의 주장이 있죠. 그게 정전제, 중국의 정전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전제는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유영원의 균전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러니까 이익의 한전론이랑도 관련돼 있어요. 원래 이제 이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으로 삼던 모델이 이제 정전제였어요. 근데 이제 정약용의 여전론은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이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놀고 먹는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맞죠? 그러니까 중농학파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놀고 먹는 양반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정약용은 좀 다르게 제시를 했어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땅을 나눠주고 얘들을 갖다 산농일치 해가지고 농업을 갖다 농사를 시키자 했는데 정약용은 얘들한테 기술 연구 같은 걸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정약용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실학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휴가하고 있죠. 휴가하는 동안 여러분 뭐 좀 쉬셔도 좋은데 있죠.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복습을 갖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습 한번 해주시고 다음 주 이제 우리 강론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근현대 들어가도록 다음 주란다. 다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이제 강론 마치고 근현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